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 몸의 닥터 류마티스 내과 강의를 맡은 류마퍼스트 내과 정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마퍼스트 내과의 송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비욘디에 나오는 시간을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진료 중에 길게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는 좀 어려웠던 내용들을 준비해서 지금 순서대로 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류마티스와 유전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류마티스 질환들이 이제 질병명이 일단 어렵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베체트 뭐 이런 진단이 되고 나면 환자들이 일단 이 질환이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질환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또 물어보시는 것이 두 가지. 한 가지는 완치가 되냐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가 유전이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쇼그렌, 베체 다 유전이 되냐는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데려와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요. 또 내지는 친척 내지는 가까운 형제 자매가 류마티스 질환을 진단받았는데 나도 그런 검사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것은 사실 타고나는 거니까 과연 관리를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요. 요즘은 이제 통풍 환자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통풍약을 처방할 때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미 약을 먹었던 환자에서도 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런 질문들을 진료실에서 받았던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짧지만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진료실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 건 왜 걸렸느냐, 원인이 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세요. 원인을 설명하다 보면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이 되게 유전적인 어떤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발병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전 에서 딱 우리가 느껴지는 거, 이게 아이들한테도 가느냐, 유전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실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은 유전이라는 원인을 가지고는 있지만 유전병과는 매우 다릅니다. 유전병이라는 거는 유전자 변이 하나가 이제 발병을 결정함으로써 실제로 유전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들을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 뭐 혈우병 같은 것들. 그래서 실제 그 가계를 통틀어 부모가 있을 때 자녀분들도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질환들을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서의 유전이라는 것은 그 원인에서 이런 자가면역성이 있다. 다시 말해 자가면역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이 이런 자가면역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모두가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인자가 작용을 해야만 발병을 하거든요. 여기서 환경은 제일 흔한 것이 뭐 감염, 흡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유전성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불이 켜질 수 있는 전기 공사가 다 되어 있는 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기 공사가 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환경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환경, 감염이나 흡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 발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검사들이 유전자 이름들이 대부분 HLA, B27번, B51번, B5801 이런 식으로 HLA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HLA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HLA를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LA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면역의 신분증이다, 내지는 이제 면역 주민등록증이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체 유전체에서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6개가 되는데
아버지에서 23개, 어머니에서 23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의 백과사전이 있는데 23권, 23권을 받아서 46개가 되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6권에 해당하는 염색체가 HLA라고 하는 이 면역에 관련되는 정보가 매우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HLA가 클래스 1과 2로 나누게 되는데 클래스 1에는 HLA ABC가 있고요. 2에는 HLA DR, DQ, DP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HLA B는 클래스 1에 해당하는 것이고 B27번이 양성이라는 것은 B27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변이형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유전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들은 저희가 실제 진료실에서도 많이 검사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목적이 한 가지는 아니고 크게 보면 세 가지 목적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진단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직 척추염이 의심이 많이 되는 경우에 진단을 위해서 HLA-B27 검사를 한다든지, 베체트 증후군이라고 이제 구내염이 자주 동반되는 경우에 이제 베체트 증후군이 많이 의심돼서 조금 더 진단에 도움을 받고자 HLA-B52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단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검사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약을 쓸 때 이 약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면역 억제제 중에 아자티오프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제 일부의 환자분들이 이런 약을 쓰게 되는데요. 이 TPMT, NUDT15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유전자가 이 아자티오프린이라는 약의 어떤 대사에 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용량을 그대로 써도 될지 줄여야 될지 아니면 다른 약을 써야 될지 고민을 할 때 이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목적은 두 번째와 거의 유사한 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이제 통풍 환자분들이 알로퓨리놀이라고 하는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쓸 때 특정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이 약에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을 선택할 때 또는 이 약을 써야 될 때 미리 HLA-B5801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 약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약 대신 다른 약을 써야 할지 약제를 선택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선 뒤에 이제 시간 동안 이런 유전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건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해당하는 이제 HLA의 어떤 이제 위험 유전자는 HLA-DRB1이라고 해서 공유 에피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쉐어드 에피톱이라고 하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이제 변이형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류마티스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유전자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란성 쌍둥이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에서 한 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면 다른 쌍둥이가 류마티스에 걸릴 위험도는 15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반이 안 되는 거죠. 50%가 안 되는 경우고요. HLA-DRB1 이 쉐어드 에피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도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이제 보통 요즘 류마티스 건강검진에서 류마티스 인자 검사 많이 해서 오시는데 지난번에 류마티스 내과에서 하는 검사들에 대한 강의에서 항CCP 항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항CCP 항체가 이제 류마티스 인자에 비해서는 특이도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진단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검사인데 이 항CCP 항체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 HLA-DRB1과 연관이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서 이 쉐어드 에피톱이 있다라고 하면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위험도가 뭐 50%, 60%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가 올라는 가나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유방암에서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매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브라카 유전자 같은 경우에 위험도가 뭐 50%, 6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HLA-DR-B1의 경우에는 위험도를 한 3배에서 5배.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높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임상에서 느낄 때는 위험도가 그리 높진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약간 이제 실시간 질문에도 한 분이 해주셨는데 류마티스 그러면 이런 유전 위험도가 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예방은 도저히 안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아까 이제 송란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 스위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밝혀져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반드시 하시도록 강조를 드리는데요. 어떤 이제 그 스위치를 내가 켜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치주 감염이라든지 장내 미생물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등등도 스위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이런 위험 유전자를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유명한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푸스라는 질환은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도 유전성이 좀 많이 관여하는 질환입니다. RA,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 한 명이 있을 때 다른 쌍둥이가 생길 확률이 한 30%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루푸스에서는 보고에 따라 25에서 50% 반까지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반대로 일란성 쌍둥이라도 한 명이 발병을 했더라도 2분의 1에서만 발병이 하는구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질환에서의 유전성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루푸스가 유전성이 좀 강한 이제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루푸스에 대한 유전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거 보면은 이제 100개 이상의 유전 위험 부위가 관여를 한다고 돼 있고 또 HLA 중에선 DR2, DR3 같은 여러 HLA 유전자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성에서 이 병이 많은 것처럼 실제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방아쇠라고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위험 요소, 환경적인 요인, 루푸스에선 특히 자외선도 그런 위험이 될 수가 있고 스트레스나 감염, 흡연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됐을 때 발병을 한다고 돼 있어요. 또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어떤 형제가 있을 때 다른 형제 자매에게 발병할 수 있는 위험도가 연구된 거에 따르면 한 2에서 5% 정도라고 하니 사실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죠. 루푸스 환자들 이제 가계도를 조사를 하거나 가족력을 좀 조사하다 보면 조금 신기한 부분들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루푸스 환자인데 따님은 쇼그렌 환자고 또 나중에 이모를 확인해 봤더니 갑상선 질환 중에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든지 그레이브스 같이 자가 면역에 의한 갑상선염을 또 앓고 계시는 이렇게 병명은 다르지만 많은 자가 면역 질환들이 이 가계를 통틀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왜 자가 면역 질환에서의 면역 이제 유전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간다. 자가 면역성이 높아진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질환이 후세나 다른 가족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계 자체가 자가 면역성이 높은 집안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은 조금 젊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신이라든지 아이에게 유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걱정 많이 하시고 민감하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루푸스에서의 임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먼저 얘기를 해보면 루푸스뿐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임신 자체가 이 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태아에 대한 위험도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서 그러면은 임신했을 때 약을 못 먹는데 이 병이 나빠지면 어떡하죠?라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들이 이제 임신 중에는 오히려 면역력이 약간 다소 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의 면역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은 좀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이제 출산 후에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과정을 담당 선생님과 쭉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임신에 있어서 더 어렵진 않지만 이 병의 활성도가 심해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임신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그 전에 철저하게 병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요즘에는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약제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약으로 유지를 할 수도 있는데 임신 전 몇 개월 전에 반드시 끊어야 되는 약들도 있거든요. 태아에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뭐 메토트렉세이트라든지 네플루노마이드라는 약제는 임신 전 몇 개월 전에 반드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임신 이제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계획을 담당 의사와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질병의 활성도도 조절하고 임신 몇 개월 전에 이제 계획하는 몇 개월 전에 약도 미리 끊고 또 안전한 약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루푸스 환자에서 잘 발견되는 항체 중에 항로라는 항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태아에서 좀 심장기형하고 약간 이제 아주 흔하진 않지만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정 검사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항인지질 항체라는 걸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자연유산과 좀 연관이 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처치를 해서 안전하게 임신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담당 선생님들과 미리 상의해서 이제 계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유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실제 연구에서 부모가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 자녀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할 위험이 약 2에서 5% 정도 보고가 된 게 있고요. HLA-B27이라는 특정 유전자와 관계가 높은 강직 척추염인 경우에도 자녀가 강직 척추염이 발병할 확률은 1에서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에게 이 병이 유전이 될까 봐 무서워서 임신을 못 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가끔 계신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실 그거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아이들이 이제 발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해서 임신 계획을 세우지 않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설명을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인제 허리 통증 환자들에서 사실 HLA-B27 굉장히 인제 많이 알고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HLA-B27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기도 하고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HLA-B27 유전자라는 것은 인제 아까 말씀드린 그 클래스 1의 HLA, A, B, C 중에 B 그중에서도 27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직 척추염 환자분들이 인제 10분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9명 정도가 HLA-B27이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인제 진단적인 면에서 유용한 검사거든요. 저희가 강직 척추염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데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B27이 음성이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진단이 확실하나 다시 꼼꼼하게 더 보게 되는 이제 그 정도로 진단적 파워가 매우 큰 유전자인데요. 일반인 중에서도 HLA-B27이 양성인 경우가 100명 중에 한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1명에서 5명 정도. 죄송합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HLA-B27이 양성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100명 중에 강직 척추염이 되는 환자는 사실 1명에서 5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환자 그룹을 모아놓고 보면 열에 9명은 양성인데 일반인에서 인제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 질환자가 몇 명이냐 보면 사실 100명 중에 1명 내지 5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인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B27이 양성이라고 해서 인제 우리가 건강검진처럼 B27을 내가 검사를 했는데 '내가 강직 척추염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이 되겠고요.
아침에 특히 심한 허리 통증이라든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 그리고 움직이면 운동을 하시면 좋아지시고 쉬면 오히려 더 나쁘다. 요런 인제 염증성 요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요통이 아닌 염증성 요통의 양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동반된 질환으로 눈의 염증, 그리고 뭐 피부의 건선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직 척추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부모님, 특히 인제 보통 남자 환자가 워낙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강직 척추염을 진단받으셨을 때 "저도 걸릴 확률이 높냐?" 이렇게 인제 아드님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부모님이 강직 척추염일 때 자녀가 특히 HLA-B27이 양성이라 하더라도 100명 중에 75명에서 85명은 발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래서 인제 HLA-B27을 검사를 해서 내가 이걸 있냐 없냐를 아는 것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있냐 없냐가 사실 검사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염증성 요통과 눈 포도막염이라고 해서 눈이 인제 굉장히 아프고 빨갛게 충혈이 되고 안과에 가시면 포도막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고런 질환이 있거나 건선이 있거나, 그리고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있거나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있는 이런 동반 증상이 있을 때 B27을 검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베체트 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HLA-B51이란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강직 척추염과 HLA-B27과의 관계보다는 조금 이 관계의 끈끈함이 좀 약하다고 사실을 볼 수 있는 유전자인데요. 먼저 베체트 증후군이 뭐냐? 이거는 이제 반복적인 구강 궤양이 있으면서 또 이런 생식기의 궤양도 생길 수가 있고, 눈에 포도막염, 아까 강직 척추염처럼 포도막염도 올 수가 있고, 혈관염이나 관절염도 올 수 있는 이 일련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베체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병이 특히나 우리나라에도 많고, 터키, 이란, 중앙아시아, 한국, 일본, 그러니까 옛날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 병이 많아서 실크로드 병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이 베체트 증후군이 HLA-B51이라는 유전자와 관계가 있는데요. 강직 척추염 환자는 전체 강직 척추염 환자의 90%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베체트 증후군의 경우에는 어떤 인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한 40에서 80%까지 양성을 보입니다. 그러니 조금 이제 관련도가 살짝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HLA-B51이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양성인 걸 알았다고 해서 베체트가 맞다, 확진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HLA-B51이 음성이어도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베체트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전자를 그런 검사를 왜 하느냐? 아니어도 길 수 있고, 뭐가 있어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베체트 증후군의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베체트 병이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항 CCP, 류마티스 인자 이렇게 검사에서 나오면 그래도 확률이 확 올라가는 그런 좀 아주 중요한 검사 결과들이 있는 반면에, 베체트 증후군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입안 자주 반복되는 궤양, 뭐 생식기 궤양, 염증, 눈의 염증, 피부 발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 딱 진단을 할 텐데, 몇 년에 걸쳐서 하나씩 생기기도 하고 이 중에 일부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단이 되게 늦어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몇 년에 걸쳐 사실은 진단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진단의 확률을 높이고자 검사들을 좀 합니다. 뭐 염증 수치라든지 이런 HLA-B51도 검사의 확률을 높이고자 하게 되고요. 또는 다른 병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병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감별 진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항체 검사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어 베체트 증후군이시고 HLA-B51을 가지신 분, 아니면 강직 척추염이면서 HLA-B27을 가진 분들이 이 검사를 자녀분들도 미리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증상이 없다면 미리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이제 좀 가슴만 답답할 수가 있고 괜히 걱정만 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없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의사들이 이것 때문에 의심해서 진단을 위해서 하자고 할 때 하는 검사지 미리 이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엄마가 있으니까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그걸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흔하게 하는 검사는 아닌데 저희가 MEFV 유전자는 한 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것은 이제 가족성 지중해 열이라고 하는 질환에 연관된 유전자입니다. 환자가 이제 임상 증상이 매우 중요한데 환자가 반복되는 발열이 매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가 아프거나 관절통이 동반되는데 이 질환이 이제 알 수 없는 발열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명열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불명열이 감염내과에서도 매우 어려운 질환이기도 하지만 이제 류마티스 내과와 항상 이제 협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 가족성 지중해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검사가 저도 이제 뭐 전임이 이런 때는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 요새는 이 검사가 비교적 좀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불명열의 과거력이 있었는데 아이도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이제 부모님의 이런 알 수 없는 열의 과거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사한테 꼭 알려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이 질환 역시 이제 부모는 또 무증상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유가 없는 발열이 있을 때 물론 이거는 뭐 환자분이 직접 이 검사해 주세요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요즘은 또 의사들도 이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늘고 예전에는 매우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질환이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검사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보고가 안 됐음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요새는 극희기 질환이라고 해서 그런 센터들에서 이런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이제 치료로 사용이 되는 콜키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통풍에서 쓰이는 코리친이 이 질환의 아주 이제 중요한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이 치료가 다 되지 않을 때 카나키누밥이라고 해서 아예 인터루킨 1 베타에 대한 이니비터를 이제 치료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이 인터루킨 1 이니비터가 이 유전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급여로 치료가 또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발열일 때 이런 유전자를 검사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단에 대한 게 아니라 치료에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두 가지 유전자 중에서 TPMT와 NUDT15 유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자티오프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하게 사실은 쓰는 건 아니고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어떤 주요 기관을 침범을 했다든지 폐나 신장 또는 뭐 잘 조절되지 않는 베체트 환자에서 좀 써보는 또 많이 쓰는 그런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자티오프린을 복용을 하게 되면 TPMT와 NUDT15라는 유전자에 관여하는 그 효소 얘네들이 이제 효소로 얘네들을 안전하게 분해를 해서 몸에서 대사를 시켜요. 그래서 독성 물질도 제거해서 안전하게 이게 이제 사용되도록 하게 되는데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이 물질 이제 약제가 제대로 대사되고 제거되지 않고 또 독성 물질이 제거가 안 되니까 이 약에 의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다 보니까 골수를 억제해서 백혈구가 매우 낮아진다든지 회복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유전자의 변형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약의 용량을 줄인다든지 그 정도에 따라서 아예 이 약 말고 다른 약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검사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조금 걱정이 되는 약간 썼는데 뭔가 백혈구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이고요. 어찌됐건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요즘 통풍 환자들 진료 때 제가 인제 유전자 검사 오늘 동의서 뭐 "작성하고 가세요." 이런 설명 많이 드리는데요. 그때 인제 검사하는 것이 이 HLA-B580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제 어떤 진단적인 검사는 아니고요. 알로프리놀이라고 하는 요산 강화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지금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5801이 있는 경우에 뭐 통풍의 확률이 통풍 진단이 뭐 더 많이 되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알로프리놀의 피부 부작용, 사실 인제 굉장히 위험한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한 2 케이스 정도 예전에 수련 때 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건 정말 인제 환자 입장에서는 전신의 피부가 벗겨지는 너무 고통스러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높았던 약이 사실 알로프리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이 약을 쓰기 전에 이 B5801이라는 것을 반드시 검사를 하고, 이것이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음성이 나오면 당연히 알로프리놀이 필요한 환자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이 나오게 되면 페북소스탓이라는 인제 약을 쓰거나 아니면은 또 벤지브로마론이라는 약을 쓰거나 해서 요산 강화를 할 수 있는 다른 약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을 포함한 한 차이니즈에서 이 HLA-B5801의 양성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양 인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다 오히려 한국에서 이 5801의 검사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 자이로릭, 보통 인제 상품명으로 자이로릭이라는 약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약을 쓰기 전에 이 검사를 지금은 하고 있고, 급여가 되기 때문에 검사 부담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지금 통풍 환자분들이 치료 중에 내지는 처음 오셨을 때 "유전자 검사합니다." 하는 것은 약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이 B5801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801 검사도 많이 하고 강직 척추염이 의심되면 HLA-B27 검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동의서를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동의서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동의서를 받으면 뭔가 좀 심각한 것 같고, 수술 전에 동의서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검사가 동의서까지 써야 되는 뭔가 무서운 검사인가?' 이렇게 약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실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제 검사하는 그 개개인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검사의 목적도 들어있고, 또 비밀보호권이라 해서 이 결과는 나랑 의료진만 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또 은근히 이런 것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검사하면 결과가 보험사에 제공이 되거나 내 직장에 이게 알려져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실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제공 안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동의를 했다가도 언제든지 취소하고 검사 중단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동의서를 이제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서명을 한 뒤에 동의서를 받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유전자 검사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유전자 검사가 마치 무슨 이제 전체 유전자를 저희가 검사해서 속속들이 이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희가 알게 되는 그런 거라고 조금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유전자 검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유전자들 중에 딱 그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HLA-B27이면 27, HLA-B51, 딱 그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가, 이것만 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제 양성 소견이 나왔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유전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그 병이라는 건 절대 아니죠. 앞서 많이 이제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이 유전자가 양성이라고 병인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할 때는 대개는 거기에 굉장히 좀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분들에서 진단이 많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진단에 도움이 되고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유전자 양성이 됐을 때 보다 그 질환을
좀 더 많이 의심을 하거나 진단에 가깝게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했더니 유전자가 그런 음성이 나왔다. 그럼 난 그 병이 아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강직 척추염이 HLA-B17과 연관도가 높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강직 척추염 환자 중에 10% 정도는 유전자 음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다. 하지만 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증상이 조금 모호하거나 조금 더 진단의 확신을 갖고자 할 때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LA-B5801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는 위험도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HLA-B5801이 양성이라고 해서 뭐 어떤 병하고 관련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양성의 유무를 확인해서 있다면 이 유전자가 있다면 가능하면 알로퓨리놀이라는 약은 쓰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기 위한 검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가족력, 제일 처음에도 사실 질문해 주셨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유전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가족력이 있다고 다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증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사실은 오시고 저희도 이제 증상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인들을 봐서 이거 조금 의심된다. 근데 좀 더 이 진단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런 검사를 해보자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아마 요청을 드릴 거고요. 너무 그때는 걱정하지 않고 검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실시간 질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발을 진료 받으셨는데 무지외반증이라고 하신다고 하셨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에도 올 수 있죠. 발에 생길 때 류마티스일 때도 무지외반증. 이제 무지외반증이라는 것은 위치, 구조적인 질환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도 무지외반이 있을 수 있냐? 예,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을 침범했을 때 무지외반이나 발의 어떤 기형적인 변형이 더 생길 수는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약화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발의 어떤 이제 구조 변형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운동 그리고 이제 신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다음 질문은 이건 아까 전에 저희가 사실은 거의 강의에서 중에, 다 내용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럼 아예 다 유전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유전되는 건 아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얼마나 높아지냐 이렇게 딱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요인을 피하는 거죠. 건강한 생활을 사실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흡연을 피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는 없고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건강한 거 드시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감염이 또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 필요하다면 맞으시고 사람 많은 데는 이렇게 마스크 하시고 손 잘 씻고 위생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검진 목적으로 뭐 인자를 검사하거나 항체를 검사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족분들 중에 비슷한 증상 뭐 이렇게 관절에 붓고 아프다든지 뭔가 그 질환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그때 검사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류마티스로 확신하고 약을 처방했는데 나중에 류마티스가 아닐 경우가 있었는지
확진을 인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혈청 양성, 특히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산정특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산정특례라는 것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기준이 매우 촘촘합니다. 그래서 확진을 했는데 영상 검사를 나중에 했다. 사실 확진할 때 이미 영상 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초음파까지 거의 다 같이 하게 되고, 영상 검사를 해서 류마티스가 아닌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류마티스 관절 간혹 인제 다른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다음 병원에서 다른 류마티스 질환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강직척추염과 건성관절염도 조금 그런 디베이트가 조금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러나 류마티스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류마티스가 전혀 없는 환자를 류마티스 병으로 확진하고 약 처방을 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자체가 피검사, 지금 말씀드린 유전자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피검사 하나만으로 진단되는 질환이 아니고 의사의 진찰, 환자의 증상, 그리고 여러 가지 엑스레이나 피검사 등을 종합해서 하는 진단이다 보니까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로 어떤 확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좀 적지 않나 싶고요. 만성질환이라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류마티스 관절 수치를 보느냐. 사실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 항체는 진단적으로 한 번 처음에 하고 나면 추적 관찰을 계속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검사에 대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단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검사는 ESR과 CRP라는 이제 염증 수치 검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검사들로는 이제 간 수치라든지 콩팥 수치를 확인해서 약제의 어떤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 수치라기보다는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 항체가 정상이 되었는지를 몇 년마다 확인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것을 굳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에서 영상 검사가 예를 들어 초음파라든지 뭐 이런 그 활성도로 보는 검사들이었다면 첫 번째 진단하고 약 드시면서 뭔가 활성도가 줄어들고 나면 다음 검사에서는 뭔가 더 좋아진 상태, 정상처럼 보이는 상태는 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케이스는 있을 거는 같은데, 예. 다음 질문 볼까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문자로 류마티스 항체 양성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제 쇼그렌을 진단받고 추적 관찰 중인데 쇼그렌일 때 류마티스 항체가 양성이 나오나요? 예. 사실은 일단은 첫 번째로 쇼그렌은 류마티스 항체가 양성이 많이 나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양성도가 거의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육박할 정도로 70~80%까지도 류마티스 항체가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쇼그렌 증후군은 또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시에 발생도 좀 많이 하는 그런 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쇼그렌만으로 좀 설명이 되지 않는 심한 염증성 관절염이 있을 때 뭐 필요하다면 류마티스 항체는 워낙에 양성이 잘 나오니까 뭐 항CCP 항체까지 같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궁금해하시는 부분, 쇼그렌이 류마티스 항체가 나오느냐, 사실 잘 나오는 거라서 다른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쇼그렌 때문에 양성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MTX 주사요법을 시행하셨다. 근데 치료 종결을 앞두고 있다. 사실 MTX 주사는 사실 흔하게 쓰지는 않고 보통 경구약제, MTX 경구약에 이제 구역 구토가 너무 심한 환자들에서 이제 주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치료를 종결한다,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완치가 돼서 MTX를 끊는다라고 하셨다고 하면 경구약처럼 주사도 아마 용량을 줄이는 과정을 먼저 거치셨을 거고요. 용량을 최소화했는데도 이제 우리는 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담당 교수님이나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제 생각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아마
주사 치료를 끝내실 텐데 다시 악화될 확률을 사실 이거 확률상 뭐 몇 퍼센트의 악화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어떤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 항체가 얼마나 강하게 양성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매우 좋아져서 중단을 하게 되지만 이 환자의 활성도가 매우 심할 때, 그것이 몇 년 전이었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이 그 다스28이라고 하는 그 질환 활성도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는지에 따라서 사실 악화의 확률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악화될 확률, 만약에 제가 MTX라는 약을 끊는다고 하면 사실 악화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끊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주사제로 맞는 경우 다른 병이나 감염 질환에 더 취약해지는지요? 사실은 면역 억제제가 뭐냐에 따라 뭐 다른 병에 대한 거는 얘기가 다 다를 것 같아서 사실은 그건 어렵고, 감염 질환, 감염의 위험도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가 또 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개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 전에 아니면 사용을 하더라도 초기에 가능하면 필요한 예방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독감 시제, 그 시즌마다 독감이라든지 또 폐렴 주사라든지 폐렴 예방 접종이라든지 대상포진 예방 접종 같은 것들을 권고를 하고, 가능하면 그 예방 접종을 하면서 감염 위험을 좀 낮추고자 하고, 또 실제 환자분들에게 손 잘 씻고 뭐 많이 주무시고 또 사람 많은데 좀 피하고, 저는 이제 날 것 같은 음식, 면역 억제제 용량이 많거나 좀 그런 거 사용하실 때는 좀 이제 그런 날 음식도 좀 피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쇼그렌 항체가 있으셔서 할록신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이제 조피린이라는 약, 할록신도 그렇고 조피린도 그렇고 다 드마드라고 해서 류마티스의 치료에 쓰이는 약인데요. 아마도 지금 환자분이 쓰신 것처럼 발목, 고관절에 통증 및 소리가 난다라는 말씀은 관절염이 지금 악화가 되는 신호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교수님이 아마 조피린을 고르신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은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실 이런 경우에 MTX를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환자분이 MTX를 예전에 써봤는데 부작용이 있으셨거나 효과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뭐 간에 어떤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또 뭐 조피린을 쓸 수도 있고, 환자의 나이나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기저 요인을 에 따라서 몇 가지 약제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조피린이 추가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관절염에 대한 할록신으로만은 이제 염증 조절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래 방치하거나 치료가 안 되면 합병증이 관절 외에 어떤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래됐을 때 잘 올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피하결절이 있기도 하고, 또 폐침범을 해서 간질성 폐렴 같은 게 오기도 합니다. 혈관염 같은 거나 신경의 염증이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가끔 드물긴 하지만 뭐 비장이라고 하는 내부 장기 비장 비대라고 비장을 크게 해서 실제 뭐 백혈구 수치나 혈소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절외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치료를 하시면 이런 것도 좀 예방이 되니까요.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폐나 심장에 대한 합병증을 제일 우려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보통 저희가 검사할 때 폐 엑스레이 심전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부터, 어떨 때는 이제 뭐 폐 CT나 심초음파를 검사하시게 하는 이유들도 이런 합병증에 대한 관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류마티스 질환이 약을 먹지 않고 자연 호전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류마티스의 어떤 진단적 단계에서 매우 경증의 환자, 그러니까 인자나 그 항체, 아까 같은 경우에 유전자만 있고
증상이 거의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제 이것은 자연 호전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스위치가 켜지지 않은 상태가 그냥 좋아지는 그런 경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인제 불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불의 규모가 매우 적다. 그러니까 염증의 규모가 매우 적었다면 사실 뭐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보는 환자도 있지 않을까 뭐 싶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뚜렷한 염증이 뚜렷한 류마티스 질환이라 한다면 사실 자연 호전되기는 쪼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간혹 인제 뭐 약에 대한 특히 부작용 우려 때문에 몇 년씩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추천드리기로는 병원을 우선은 빨리 가셔서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 그걸 솔직히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인제 담당 선생님과 저희도 가능하면은 인제 약이 삼키는 것부터 힘든 환자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인제 약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하루에 2번 3번 드시지 않고 하루에 1번 먹을 수 있는 약으로 가능하면 빨리 바꿔 드리고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호전보다는 우선은 가셔서 진단이 확실한지 그리고 진단이 됐다면 내 질병의 활성도, 병의 어떤 규모, 사이즈를 파악하시고 치료 결정을 전문의와 상의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어떤 지인이 류마티스가 있었는데 약 안 먹고도 좋아졌다더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도 실제 저희 만나는데 그분의가 진짜 류마티스였는지도 일단 알 수가 없고 또 굉장히 약한 증상이 잠깐 있다가 올라하다 말았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모든 류마티스 질환 확실하게 진단받은 분들에게 모두 사실 해당되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약을 먹지 않고 지내다 보면 합병증이나 뭐 변형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그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 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가서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당뇨 있으셨고 류마티스 관절염 3년 전 진단을 받고 할록신 드시고 있었고 근데 최근에 구내염이 생겨서 다른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예약하셨네요. 저희가 이제 여러 한 가게에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이제 강의 중에 드렸는데 한 분에게 2개 이상의 자가면역 질환이 사실 발현되기도 합니다. 아까 쇼그렌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꽤 많은 수에서 동시에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뭐 쇼그렌과 루푸스도 함께 발병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는데 그 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저희도 이제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해보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도 노인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나요? 노인성 질환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연소성 류마티스라고 해서 아주 인제 어린 아이들도 류마티스 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인제 예전에는 제가 류마티스 처음 배울 때도 류마티스 관절염 좀 젊은 여자한테 많이 온다 이런 역학 연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하면서 엘더리 온셋 그러니까 노인에서 발병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내지는 류마티스 질환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인제 예전에 비해서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류마티스 질환들이 꽤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면역 노화라고 그래서 면역 자체도 좀 노화가 되다 보니 이거를 나를 보호하고 남을 공격하는 이 면역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나이 들수록 좀 발병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관련이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류마티스 질환 자체를 노인성 질환이라고 딱 정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0대 남성분이신데 20대 때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고요. 류마티스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사실은 류마티스나 자가면역 질환이 골다공증의 동반 위험도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20대 남성의 골다공증 진단 시에는 일단은
내분비적 이상을 제일 먼저 체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골다공증 진단하신 선생님께서 내분비적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나 자가면역에 대해서 그런 내분비적 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확인 검사들도 같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요약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류마티스는 유전병이냐? 유전병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병이고요. 유전적인 어떤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환경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추가적인 아까 스위치를 켜는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될 때 발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검사를 하는 목적은 진단적인 목적이 크고, 그리고 약의 어떤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용량 조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상당히 많이 하는 B5801이라는 통풍 환자에서 하는 검사는 약제의 위험도, 부작용의 위험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 약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제 환자들한테 이 검사를 알려드릴 때는 나중에 다른 병원에 혹시라도 가셔서 통풍 치료를 하게 될 때도 이 유전자 검사가 이상이 있었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드리라고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전자 동의서는 반드시 이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그리고 증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미리 검사를 해야 되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뭘 조심해야 되냐, 이런 거보다 어떤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예전에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너무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늦은 시간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